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회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회계 재무제표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는지 잠깐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요, 이런 걸 했죠. 뭐 했냐? 자, 우리 이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요, 가장 첫 번째로 뭐 했냐면, 그렇죠. 우리 회계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회계 사이클, 회계 순환,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회계 순환. 자, 여러분들 우리 회계 순환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였다? 그렇죠. 회계 거래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식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래를 식별한다. 자, 여러분들 요 회계 거래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일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회계상 거래였어요. 회계상 거래인지 그거를 식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잠깐 여기서도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회계 거래를 식별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거래인 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닌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거래가 아닌 게 회계상 거래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게 뭐였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상품을 구입하는 거 자,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다? 여기 일상생활에서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것도 거래라고 하죠. 뭐였어요? 뭐 계약 같은 거, 상품을 예를 들어서 뭐 사기로 계약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는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게 뭐냐? 이게 일상에서의 거래죠. 일상 거래, 이렇게. 이게 바로 일상에서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계약이 드디어 거래가 성사됐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계약과 이런 상품 판매 구입 같은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래라고 하진 않죠.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상품이 화재가 발생해서 손실되거나 화재 손실 혹은 또 뭐였습니까? 화재 손실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뭐 도난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화재 손실 당하고 도난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회계상 요거는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요 두 개를 합쳐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래와 화재 손실 도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요건 뭐냐? 그렇죠. 회계상 거래가 됩니다.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상 거래는 뭐다?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은 이런 것들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거래를 우리는 회계상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회계 거래를 식별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였죠. 그렇죠. 자, 이렇게 회계 거래 식별을 하고 나면요. 이거 살짝 좀 지울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우리 거래를 식별했어요. 이제 회계 거래라는 게 인식이 됐으면 오케이. 일상적인 여러분 이런 거래, 일상적인 이런 거래는 우리 회계상 기록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회계 거래를 식별을 했으면 그다음 뭘 하냐? 그렇죠. 이런 개별 거래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부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장부에 부기한다. 분계.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은 장부에 분계한다라고 했죠. 분계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용어로 같이 돌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개별 거래를 우리가 첫 번째 인식을 하며 두 번째 그걸 개별 거래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개별 거래를 기록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요 모여 있는 개별 거래를 한 군데 모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 뭐
정기하는 거죠. 정기. 이게 뭐냐? 뭐 별로 어려운 말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개별 거래가 인식이 되어서 개별 거래를 기록을 했다면 그걸 이제 한 군데 다 모으는 과정. 그걸 뭐라 그런다? 아하, 총계정 원장에 정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 정기를 하면 개별 거래를 다 제대로 옮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냐? 그렇죠. 이게 수정 전 시험 삼아 계산한 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정 전 뭐 하는 겁니까? 시험 삼아 계산한 표, 시산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수정 전 시산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를 통해서 전체 개별 기록이 전체에 잘 모였는지 확인을 했다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됐다면 이제 뭐 하는 거냐?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는 연말에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기말 결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말 결산. 자, 기말 결산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쵸? 자, 이게 뭐냐? 결국 여기 지금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월 1일부터 지금 우리가 쭉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 겁니다. 자, 기말 결산을 하고 나면 기말 결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 그렇죠. 요 기말 결산.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요거 전에 하는 게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이후에 하는 걸 뭐다? 바로 수정 후 시산표가 됩니다. 시험 삼아 계산한 표 이렇게 되겠죠.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수정 후 시산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냐? 그렇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죠. 재무제표. 우리가 요거 한 거였어요. 지난 시간까지. 재무제표. 요게 뭡니까? Financial Statement, FS라고 하죠. 요렇게. 요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마지막에 하나를 굳이 더 이야기를 하면 뭐 이제 우리 장부 마감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제 요게 뭐냐? 1월 1일부터 어디 12월 31일까지의 과정인 거죠. 12월 31일까지 요렇게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요거였어요. 요거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오늘부터 할 거는 뭐냐?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있는 재무제표. 요 색깔로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재무제표 있잖아요. 요게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 회계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재무제표에 지금부터 오늘부터 뭐 배울 거냐면요. 이 재무제표의 각각의 종류와 그리고 그거의 특징들을 지금부터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우리 회계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 때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종류는 총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5가지가 뭐였냐? 첫 번째,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재무제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재무제표는 첫 번째, 특정 시점. 바로 특정 시점의 재무제표와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특정 시점의 재무제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바로 재무상태표. 우리가 영어로 BS라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재무제표가 첫 번째 포괄손익계산서라는 IS가 나오고 현금흐름표라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 자본변동표라는 SE 요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 마지막 하나 더 뭐 있습니까? 주석, 노트가 있죠. 요렇게 5가지를 뭐라 그랬어요? 국제회계 기준 하에서 인정받고 있는 5대 재무제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요 5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바로 요 재무제표의 이 세부 내용들을 하나씩 볼 겁니다. 바로 재무제표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회계라고 하면 거의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사실상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지금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사 시험을 보면요. 회계사 시험이라는 게 결국 뭐 하는 거냐면요. 요거 하는 거예요. 뭐냐.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요런
지금 재무제표가 5대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 회계사 시험은요, 바로 요 5대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우리 회사가 거래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각각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회계예요. 우리가 회계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회계사 시험 볼 때 주된 공부가 바로 이 5대 재무제표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공무원 경영학이에요. 이건 우리는 회계만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를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 회계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요. 이 각각의 5가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 영역은 그건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다? 그렇죠. 그거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요 재무제표 요 5가지가 요게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뭐가 있는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여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여러분들 거기 교재를 펼치시면요. 강의 노트를 펼치시면 어디부터 볼 거냐면요. 여기부터 볼 겁니다. 5번째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1번에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재무상태표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요. 이 재무상태표는 거기 1번 뭐라 적혀 있냐? 그 재무상태표 밑에 보시면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재무제표죠. 그래요. 특정 시점, 바로 1월 1일이면 1월 1일 혹은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이렇게 딱 그 시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 시점을 알려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뭐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적어볼까요? 이런 개념을 stock이라고 합니다. stock. 이걸 stock.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은 말 그대로 기간이죠. 여러분 이게 기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 이거는 flow라고 합니다. flow.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거기 여러분들 나중에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밑에 특정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특정 시점 거기에다가 뭐 stock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재무상태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생겼죠. 재무상태표는 지금 가장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재무제표의 가장 첫 번째 주자 뭡니까?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여러분 우리 재무상태표는 영어로 밸런스 시트라고 합니다. 밸런스 시트. 그래서 요 BS라고 많이 적어요. BS. 자, 여러분 우리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그리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요렇게 우리 발을 정자 같은 걸 하나 그려요. 요렇게 발을 정자 같은 걸 하나 그립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하나 그려요. 그리고 난 뒤에 요 표가 바로 특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운데에다 뭘요? 바로 재무 상태표. 한글로 여러분 여기 한글로 그냥 재무 상태표라고 적어도 됩니다. 재무 상태표라고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재무 상태표.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렇게 영어로 BS라고 적어도 됐습니다. 아시겠죠? 좀 있어 보이잖아요. BS. 그렇죠? 이제 회계를 조금 배우시고 나면요. 이제 뭡니까? 우리 재무 상태표 이야기를 할 때는 재무 상태표라는 건 B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그 산업에 있을 때는 그 산업 용어를 좀 쓰면 약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재무 상태표 말고 보통 이제 회계사분들은 BS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무상태표를 하지 말고 BS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글로 재무상태표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재무상태표라는 건요. 재무상태표라는 건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의 국제회계 기준은 뭐냐? 유럽식의 IFRS입니다. IFRS. 그 IFRS 상태에서 현재 요 표를 뭐라고 하냐? 재무상태표라 그래요. 그러면 고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식 기준을 따랐는데요. 그때는 뭐냐? 그때는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요 표를 뭐라고 하냐면요. 요렇게 표현했어요. 대차, 대조표 요렇게. 요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차, 대조표.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요즘은 이제 다 재무상태표라고 이제 이렇게 바꿔서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과거에 여러분 우리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요.
대차 대조표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 기출 문제 같은 걸 풀면. 그러면 대차 대조표는 뭘 의미하는 거냐? 아, 별거 아니고 재무 상태표, 쌤이 이야기했던 재무 상태표인데 요 BS 이야기하는 거구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용어를 하나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재무 상태표, 요건 이제 옛날식 기준이고 현재는 요건 안 쓰죠. 현재는 요건 안 쓰고 현재는 재무 상태표라는 걸 씁니다. 자, 이 재무 상태표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가운데 재무 상태표를 적고요. 그다음 무슨 기업의 재무 상태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왼쪽에 땡땡 기업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여기 오른쪽에 말 그대로 특정 시점이 와야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말 그대로 이게 뭐냐? 그렇죠. 특정 시점, 스탁의 개념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딱 특정 시점이 여기에 딱 적히는 거예요. 됐어요? 특정 시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적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재무 상태입니다. 그 기업의 여기 땡땡 기업의 현재 재무의 상태를 알려줘야 되는 거라서 말 그대로 재무 상태예요. 재무 상태.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는 뭐가 오냐? 현재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자산이 왼쪽에 오고요. 오른쪽은 그 회사가 이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조달해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위쪽에 부채, 아래쪽에 자본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크게 우리 재무 상태표의 모습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쌤이 경영학 개론인가요? 그때 설명을 할 때 우리 경영학 전체 개관할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쌤이 아파트 하나 살 때 10억 주고 샀는데 그때 제 돈 7억이랑 남의 돈 3억 이렇게 합쳐서 제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 그대로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경영학 개관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요 재무 상태표 가장 아래쪽에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자산은요, 어떻다? 요 자산은 뭐랑 똑같다? 위에 있는 부채와 자본을 합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부채와 여기다가 뭐? 바로 자본을 합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뭐냐? 우리가 이 회사가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돈을 남의 돈과 내 돈으로 조달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남의 돈과 내 돈 요 합친 게 당연히 요 자산 형성에 조달된 자금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 하나 적을까요? 그 밑에다 여러분 우리 강의 노트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요 그래프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아래쪽에 여러분들 요렇게 적고요. 요렇게 밑에 요렇게 하나 적고요. 그리고 요 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요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여기다 적으세요. 여기다가 땡땡하고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는 여기다 좀 적기가 애매하네요. 그래요.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우리 PD님 이쪽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와볼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기 좋게.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개 뭐냐면요. 지금 조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재무 상태표 등식.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는 게 뭐냐? 요게 바로 이거예요. 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요게 바로 재무상태표 등식을 의미합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 조금 쉬운 문제로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이 알맞은 것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라고 주어집니다. 얼마, 그 다음에 부채 얼마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요때 자본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했습니까?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저게 뭐라고? 재무 상태표 등식이다. 이렇게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자, 요게 바로 첫 번째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크게 한번 일단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우리 자산은요. 여러분 요거 좀 살짝 지울게요. 좀 안 깔끔해서 좀 깔끔하게 한번 지우고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자산은요. 자, 우리 크게 재무 상태표를 우리 회사의 자산, 그다음에 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남의 돈과 내 돈 이렇게 총 세 파트로 나눈다면요. 여기에서 자산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 첫 번째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자산. 첫 번째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비유동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 자산.
자, 첫 번째 뭐 유동자산, 두 번째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부채도 다시 나눌 수 있어요. 부채도 첫 번째 뭐냐? 유동부채가 있고요. 유동부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두 번째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유동과 비유동이라고 지금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자, 여러분 우리 경영학에서요. 거의 대부분이 항상 저렇게 나눌 때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1년이에요. 그래서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요게 가능한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 유동자산이라 그러고요.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가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요건 뭔지 쌤이 다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 유동부채는 뭐냐? 요거예요. 요것도 역시 1년이 기준인데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해야 되는 거, 상환해야 되는 남의 돈 1년 이내 상환. 그 다음 비유동부채는 1년 이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채를 우리는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6개월 이내에 갚아야 돼요. 그럼 그 돈은 유동부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돈을 빌렸는데 그걸 1년 이상 써도 돼요. 그럼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채 땡겼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보통 기간이 되게 짧아요. 보통 6개월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채 같은 경우는요. 좀 그런가? 어쨌든 그거는 유동부채에 해당돼요.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뭐냐? 유동부채에 해당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쌤이 크게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의 제가 세부 항목들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부 내용들을 하나씩 좀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내용을 볼 건데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 용어가 되게 생소해서 그래요. 용어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용어가 생소한 건요. 경영학을 처음 접하고 회계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경린이들은 당연히 이게 아주 어렵게 하기보다 아주 좀 생소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이 정도만 되면 지금 여러분 대단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좀 용어가 어색해도 제가 하는 설명을 듣고 아하 오케이 이해되는구나 뭐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쌤이 그래서 강의 노트 말고 본교재에 해당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유동자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의 노트에 보면 유동자산이 적혀 있죠? 자, 유동자산이 뭡니까? 현금 또는 1년 이내 기간에 현금화가 되어서 사용되어 소모될 자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다?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동자산의 종류에 뭐가 있냐? 첫 번째, 유동자산의 종류에는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동자산이라는 게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현금 그 자체가 현금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유동자산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이 뭐냐? 현금과 비슷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전부 다 당연히 뽑아내면 전부 다 현금이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으로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매출 채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업은요 대부분 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요 그 상품을 고객한테 판매할 때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걸 돈으로 현금으로 바로 받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삼성전자가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 일단 대리점으로 크게 일단 보내죠. 도매식으로.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고객한테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 대리점으로 뭐 하이마트나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쭉 보낼 때 어떻게 하냐? 이 물건을 보내면서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요거 판매해서 돈이 나오면 그때 줄게 라고 하면서 뭐냐? 매출 채권이라는 걸 하나 줍니다. 여러분 왜 매출 채권이냐? 삼성전자 입장에서 왜 매출 채권이냐면요. 매출 일단 팔았죠.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채권이냐? 여러분 채권이라는 게 뭐냐? 권이 뭐냐? 내가 너희한테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매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아서 내가 너희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매출 채권이에요. 그 매출 채권도 뭐냐? 그렇죠. 보통은 여러분 그 판매하고 나면 6개월, 1년 안에 당연히 이제 매출 채권을 그 판매한 사람한테 가서 자 이거 그때 권리 내 증서인데 그거 뭐야? 돈 줘. 이렇게 하면 받아갈 수 있죠. 그래서 매출 채권도 유동자산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는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뭐냐? 주식이나 채권 같이 유가증권 형태를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가 주식을 어떻게 해서 들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주식은요, 당연히 주식시장에다 판매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그렇죠, 유동자산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네 번째, 선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제품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싶은데 여러분들 그 혹시 어떤 제품 거래할 때 여러분들 중고나라 거래할 때 있잖아요. 중고나라 거래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제품을 이제 택배로 받게 돼요. 이제 판매자분한테 택배로 받을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택배로 제대로 보내줄지 잘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일단은 그 제품 제가 살게요라고 하면서 찜하기 위해서 일단 선급금으로 일단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한 3만 원짜리 제품이다. 그럼 10,000원 정도를 그 사람 통장에 넣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그 편의점에서 보낼 때 그 운송장인가요? 그거 운송번호 그거 딱 찍어줄 때 그때 이제 찍어서 딱 보내주면 이제 확실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에 이제 보내주죠. 나머지 2만 원을요. 그러니까 여기서 3만 원 중에 이 첫 번째 보낸 10,000원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선급금이라 그럽니다. 내가 그 제품을 선점하기 위해서 처음에 뭡니까? 계약금 형태로 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 요걸 선급금이라고 하는데 그 선급금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 안 할래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 계약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급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냐? 1년 이내에 얼마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거라 그래서 우리 유동자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됐습니까? 보통 뭐냐? 계약금 같은 걸 의미해요. 계약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재고자산. 이게 뭡니까? 이제 기업이 제품을 생산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두죠. 만들어둬요. 그럼 그거를 일단 판매하기 전에 창고 안에 쌓아두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고자산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어서 창고 안에 쌓아뒀을 때 막 2년, 3년 이렇게 두려고 쌓아두는 거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1년 이내에 판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중에 돈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경영학 개관을 할 때요. 제가 그 당시에 여기 CEO랑 CFO가 여기 있는데 CEO가 투자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 뭐 땅 사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럼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이렇게 해서 생산 운영해서 여기 위에 재고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품?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 제가 그 재고를 요 위쪽에다 적은 이유가 그게 바로 그 재고가 유동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쌤이 그 위쪽에다 해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공장을 지어서 생산 운영을 하면 뭐가 발생된다? 제품이 발생하는데 이걸 창고에 쌓아두는 걸 재고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판매가 되면 이렇게 하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거기에다가 제가 재고를 위쪽에 올려놓은 이유가 유동자산의 재고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요. 비유동자산이 있는데요.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 투자자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요. 당연히 주된 사업이 뭡니까? 핸드폰 판매하고 반도체 같은 거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핸드폰이랑 반도체 말고 삼성전자도 어떤 다른 회사예요. 전혀 다른 회사, 식품회사 같은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회사에다가 주식 같은 걸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로부터 우리가 요 투자했다라는 증서, 소위 말하는 주식 같은 거죠. 그런 걸 들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거를 투자자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요. 보통 그거는 그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1년 이상 장기로 투자하려고 해놓은 거기 때니까 바로 이런 건 비유동자산입니다. 1년 이내 현금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투자자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가보면요. 그 회사 안에 사내벤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삼성전자에 있는 그 직원들인데 이들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회사 안에 또 다른 회사를 하나 차려요. 자기들끼리 벤처 회사를.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이 회사가 그 안에 삼성전자 안에서 일단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회사가 나중에 정말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회사를 퇴사해서 자신들의 회사를 차려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냐? 그 회사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삼성전자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줍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줘요. 그럼 그 벤처 회사는 삼성전자 투자를 받았다라는 당연히 그 명목으로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투자 증서 같은 걸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유형 자산.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자, 이거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실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요. 요 두 번째 더. CEO가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했을까? 요 밑쪽에다가, 요 자산의 밑쪽에다가 제가, CEO가 투자를 하면요. 이렇게 땅을 사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뭐 기계 같은 걸 사 넣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이 완성이 되면 이 공장에서 생산 운영을 해서 재고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요. 바로 이 재고가 유동자산에 포함돼서 제가 위쪽에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땅과 건물과 기계 설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요. 다 대표적으로 비유동 자산의 유형 자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밑에다가 그려놨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름 논리적이죠? 이게 여러분들 다 요거를 제가 이제 미리 공부한 상태니까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딱딱딱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도 위치도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게 바로 공장이 이렇게 건설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유형 자산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 토지,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빌딩 혹은 뭐 공장 건물, 그 다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회사의 뭡니까? 그렇죠. 유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 자산은 비유동 자산에 포함이 돼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유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무형 자산은 뭐가 있냐면요. 무형 자산은 말 그대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뭐냐? 눈으로 볼 수 없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그 회사의 영업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허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특허권도 그 회사의 무형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베스킨 라빈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그 회사들을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프랜차이즈권도 전부 다 그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무형 자산에 포함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강의 노트의 유형 자산 끝에다가 마지막 보면 유형 자산 그 글 쭉 끝에 보면 마지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그 옆에 괄호 열고 예제로 적을까요? 거기 옆에다가 괄호 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적어봅시다. 뭐 대표적인 유형 자산이 토지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건물 그다음 또 뭐 있냐? 그다음에 기계 설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저렇게 만들면 제품을 직접 자신들의 차량으로 운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운송구 요렇게 뭐 이런 거 이제 차량 같은 걸 운송구라고 많이 하거든요. 요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그다음 그 밑에 무형 자산도 한번 적어 볼까요? 무형 자산 옆에 끝에다가 뭐라 적어 볼까요? 영업권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영업권.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특허권.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프랜차이즈권. 요렇게 적어봅시다. 요게 이제 전부 다, 요게 유형 자산의 예시, 요게 무형 자산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자산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부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채. 자, 자산은 말 그대로 그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하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을 의미한다. 그 안에 세부 내용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설명하냐면요. 그리고 이 용어를 왜 익숙하게 해야 되냐.
회계는 약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용어를요 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다음에 유형 뭐 자산, 무형 자산, 혹은 재고, 성급금 막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우리 적혀 있는 요 용어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용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자산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채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 여러분들 부채는 크게 다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동부채는 뭐냐?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을 우리는 유동부채.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 이내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부채는 자산에 비해서 좀 세부 내용이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잘 나오는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한 요런 겁니다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요. 1번 뭐냐? 여기 보시면 매입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 자 삼성전자가 어떤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쵸? 삼성전자도 원재료를 사올 때 역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줄게라고 하면서 이 증서를 하나 발급해 주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요 원재료를 매입할 때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증서라 그래서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원재료를 매입할 때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서 매입 채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는 뭐냐? 그렇죠. 보통 요거 원재료 사왔는데 1년 이상 안 갚으면 좀 그렇죠? 실제 현실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1년 이내 갚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1년 이내 갚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단기 차입금입니다. 회사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래서 갑자기 돈을 빌려와요. 그럼 빌릴 때 어떻게 하냐? 요거 6개월 이내 혹은 1년 이내 갚겠습니다라고 1년 이내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려온 급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단기, 짧은 기간 동안 차입, 우리가 빌린 돈이라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 그래요. 이것도 전부 다 유동부채에 포함됩니다.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매입 채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매입 채무는 여러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원재료, 자기들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 원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직 돈을 안 갚았을 때 생기는 게 매입 채무라면, 지금 보시는 미지급금은요, 이 삼성전자가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제품을 어떤 걸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을 때 아직 돈을 안 갚았어요. 자신들의 주된 영업 활동인 스마트폰과 뭐 반도체 만드는 이런 활동과는 관련 없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좀 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요? 회사가 대규모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 책상을 대규모로 샀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대규모로 사면 그걸 샀을 때 이제 그 돈을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직접적인 영업 활동과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회사가 돈을 어떤 걸 구입을 했는데 아직 돈을 안 지급한 거예요. 이런 게 뭐냐?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영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거래에서 발생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 요거를 뭐라고 하냐?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선급금. 요거는 뭡니까? 선급금이란 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중고나라 했을 때요, 그 사람한테 계약금 쪽으로 줬던 거, 그게 뭐였어요? 그게 선급금이었어요. 자산에서는 선급금이었죠. 근데 그걸 우리가 계약금으로 줬으면 누군가는 그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네, 선수금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아직까지 그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사람이 요청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부채에 해당돼요. 그래서 선수금은 유동부채가 되고 선급금은 유동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이렇게 매칭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금이라는 건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현금 수령액 중 일시적 보관 후 제3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서 다른 활동,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뭐 때문에 하여튼 돈이 우리 회사에 발생했어요.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회사 게 아니야. 내가 잠깐만 보관했다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누구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유동부채에 포함됩니다. 왜? 1년 이내에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금도 뭐냐? 그렇죠. 이것도 유동부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뭡니까?
단기, 올해 발생한 비용 중에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예요. 올해 발생한 비용이니까 가급적 올해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 미지급 법인세. 요거는 뭐냐? 기업이 내야 되는 세금 중에 아직까지 뭐냐? 납부하지 않은 세금. 그건 미지급 법인세라 그래서 유동부채로 포함을 합니다. 그다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 요거 하나 체크할까요? 요게 잠깐 어려운 내용인데 자, 뭐냐? 여러분들 우리 비유동부채가 뭐냐? 1년 이내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비유동부채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2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있었다면 그럼 그거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왜? 1년 이내에 안 갚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년짜리 부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비유동부채에 있던 그게 그렇죠. 이렇게 싹 바뀝니다. 유동부채로 바뀌어버려요. 요게 밑에 있는 게 위로 탁 올라올 때 어디로 바뀌냐? 지금 보신 바로 거기. 바로 유동성 장기부채. 열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유동성 장기부채. 왜? 원래 장기부채였어요. 비유동부채였죠? 원래 장기부채였는데 요게 유동성, 이제 유동부채로 바뀐 겁니다. 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유동부채를 한번 봤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에 비유동부채 한번 볼게요. 이거 뭡니까? 1년 이내에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비유동부채인데 첫 번째, 사채. 여러분 사채가 그 사채가 진짜 아니에요. 쩐의 전쟁 이런 거에 나오는 사채가 아니에요. 이건 사채는 그냥 뭐냐? 우리가 흔히 사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채권 같은 거예요. 채권.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오는데 그 채권을 발행을 해서 여러 돈을 빌려오는데 뭐냐? 그렇죠. 내가 1년 이상 있다가 갚겠다. 그런 의미에서 빌려오는 돈인데 그걸 우리가 채권, 대표적으로 채권입니다. 그런 채권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사채. 아시겠죠?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채. 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말 그대로 1년 이상 있다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은행에 빌려오는 돈. 역시 장기 차입금입니다. 장기에 있다가 갚을게요. 요거랑 아까 매칭되는 게 아까 여기에는 단기 차입금이었죠. 은행으로 빌려올 때 1년 이내에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빌려오는 건 단기 차입금. 1년 이상 있다 빌려오겠습니다. 한 건 장기 차입금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충당부채랑 퇴직급여 부채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충당부채랑 퇴직급여 부채가 그냥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아시겠죠? 이게 가끔가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유동부채가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유동부채 지금처럼 보여드렸던 그 종류 중에 4가지를 내고 마지막 하나를 다른 걸 딱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는 유동부채를 넣고 딱 하나만 비유동부채 걸 딱 갖다 넣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유동자산 걸 여기 갖다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다 외워야 됩니까? 암기하면 좋긴 한데 그 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주 보세요. 자주 그냥 우리가 시사상식 보듯이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용어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요건 유동, 요건 비유동 이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자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자산 다 봤고 부채 다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본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꼼꼼히 지금 보고 있어요. 거의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아요. 정말 좀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자, 자본 한번 볼게요. 자본은 여러분 지금 총 몇 가지냐?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본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자본 여기 밑에다 여기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지면이 좀 부족해서 여기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여러분 자본은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쌤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요 2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요 2가지를 합쳐서 납입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요 2가지를 합쳐서 그냥 납입자본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많아요. 납입자본.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적을게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요거 하나 적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본 조정. 이익잉여금이 먼저 나왔네. 이익잉여금이 세 번째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밑에 적을게요. 제가 그냥 이익잉여금. 그다음 마지막 뭐냐? 자본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본에는 이런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혹은 줄여서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본금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회사의 자본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는 은행이라면 여기 누구예요? 여기는 바로 주주입니다. 주주. 그렇죠?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여기 자본에 해당되는 자신들의 돈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주주는요 어쨌든 자신의 돈을 여기 회사에다 넣으면서 자기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증서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더 이상은 이렇게 실물로 주식을 보긴 힘듭니다. 다 전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종이 쪼가리 하나의 앞에다가 액면가 5,000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요 종이 쪼가리 하나가 5,000원짜리라는 겁니다. 5,000원짜리. 그런데 여러분들 요 종이 쪼가리 하나가 5,000원짜리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이 종이 쪼가리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 액면가는 5,000원이긴 한데 사람들이 거래할 때 어떻게 하냐? 쓱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제품 되게 고가의 제품이 나오면요. 그 제품을 우리가 샀을 때 그게 한정판이면 그걸 리셀러 하는 분들 있죠. 그쵸? 여러분들 우리 나이키 운동화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나이키 운동화 사면 보통 한 2, 30만 원 하면 그걸 사면 원래 그 정가는 2, 30만 원. 원래 그 가격은 2, 30만 원입니다. 그쵸? 근데 그거를 한정판이니까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고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리셀러. 그걸 2배로 더 비싸게 팝니다. 왜?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팔아도 팔려요. 그쵸? 똑같아요. 뭐냐? 요 액면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요거의 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가. 정가가 5,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가가 5,000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살래요 하니까 요 정가가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거래될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에. 이렇게 거래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종이 쪼가리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거래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10,000원에 거래가 되면요. 자, 자본금이라는 건 뭐에 해당되냐면요. 자, 10,000원에 예를 들어서 총 10,000원에 10개가 지금 발행이 되어서 이 종이 쪼가리가 딱 10개 발행이 되어서 10,000원에 거래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얼마가 나간 거냐? 얼마가? 그렇죠. 10개가 거래됐으니까 총 10만 원이 딱 거래가 된 겁니다. 그쵸? 자, 뭐냐? 1인당 한 개씩 샀는데 총 10명이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종이 쪼가리를 사고 싶어 해요. 그럼 1인당 한 개씩 샀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요게 너무 갖고 싶어 해서 한 개당 10,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 뭐냐? 그렇죠. 10만 원이라는 돈이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럼 요 10명이 뭐냐?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 돼서 여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본금이 이제 10만 원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10만 원만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10만 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어떻게? 자, 지금 보시면 요 정가 있죠, 여러분. 정가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한 개당 5,000원에 그 다음에 10개니까 그럼 얼마예요? 5만 원. 바로 요 정가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 들어가냐? 자본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5만 원이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그 다음 여러분 지금 10,000원에 거래됐다라는 건 정가보다 얼마가 지금 더 붙었어요? 5,000원이 한 개당 5,000원씩 더 붙은 거죠. 그럼 한 개당 5,000원씩 추가된 게 10개 또 거래됐으니까 역시 5만 원이 원래 5만 원. 원래 요거 정가대로 하면 5만 원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더 비싸졌기 때문에 5만 원이 추가로 더 거래가 된 겁니다. 그쵸? 그럼 그 추가 금액을 어디냐? 그쵸? 자본금을 넣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라고 해서 잉여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바로 남은 5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총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게 어려운 용어처럼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리셀러들 생각하면 됩니다. 정가가 요 액면가, 그 다음에 정가보다 비싸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더 붙었는 프리미엄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란 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요거는 뭐냐?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나중에 조금 이따 손익계산서에 나와요. 그러면 그 손익계산서에 나온 그거를 기타 포괄손익을 뭐 합쳐서 계속 누적해서 해놓은 거라서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수업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수업 이렇게 치면요. 우리가 처음에 일단 돈을 밑에 넣어놓죠. 우리가 그 파란 담요 그 밑에 내 뭐니까 그 초기 돈을 딱 넣어놓죠. 그 다음에 따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 계속 올려놓죠. 그런 식으로 계속 매년 기타 포괄손익이 생길 때마다 그 위쪽에다가 계속 돈을 쌓아서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고수업 칠 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누계액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익잉여금은 뭐냐? 이익잉여금이란 건요. 여러분 우리가 포괄손익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거기랑 또 연결되는데 포괄손익을 쭉 하다 보면요. 포괄손익계산서에 맨 마지막에 우리 그 경영학 전체 개관에서 했어요. 뭐냐? 당기순이익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바로 그 당기순이익이 들어온 데가 이익잉여금입니다. 여기 어디로 들어가냐?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당기순이익.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여러분 당기순이익은 그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누구 거예요?
회사 거요. 그럼 회사 누구 겁니까? 주주 거요. 그럼 주주에 해당되는 여기에 그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흘러 들어가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본 조정은 말 그대로 여기 자본 안에서 여러 가지 자본들이 조정되는 겁니다. 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건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자본 조정은 나중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할 건데 이거는 보통 자사주와 관련이 많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본에 대한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아주 꼼꼼하게 다 본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라는 건 여기 재무상태표를 적고 왼쪽에 기업, 오른쪽에 그 특정 시점의 날짜를 적어주고요. 왼쪽에 그 회사가 보유한 자산, 오른쪽에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왔는지 남의 돈과 내 돈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자산은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눴는데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 1년 이내 현금화가 불가능하면 비유동, 부채는요 1년 이내에 돈을 갚아야 되면 유동, 1년 이내 갚지 않아도 되면 비유동. 각각 유동과 비유동은 1년이 기준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세부 내용을 쭉 다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본은 요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설명을 하려고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좀 많이 시간이 길긴 했었는데 근데 결국 그냥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익숙하게 돼야 돼요. 익숙하게.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우리 재무제표 중에 첫 번째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오늘 한번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정 시점 말고 뭐냐? 그렇죠. 우리 일정 기간 동안 바로 이 재무제표들 뭐 있습니까?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걸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